2024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단편집 야간열차 세 번째 마지막 이야기 녹음합니다. 우리 모임의 녀석들은 하나둘 조금씩 망가진 얼굴로 병영에서 돌아왔다. 돌아올 녀석이 다 돌아왔음을 우리끼리 자축하는 자리에 동걸은 마치 초대된 타인처럼 느즈막이 나타났다. 그러고는 밤이 별로 깊지도 않은 시각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사라졌다. 우리는 동걸이 바쁜 사람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해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인사 한마디라도 하고 사라졌으면 하는 서운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졸업식장에 어엿한 양복과 코트 차림으로 나타난 것이 동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녀석은 우리와 나란히 서서 사진 몇 장만을 찍고는 서둘러 직장으로 돌아가 버렸다. 동걸의 눈가에는 피로가 깃들어 있었다. 선주의 이야기 때문에 생긴 선입견만은 아니었다. 그는 과연 지쳐 있었고 몹시 생활에 쫓기고 있었다. 실상은 늘 지어왔을 터이나 다만 실체를 몰랐기 때문에 종종 놓치곤 하였던 동걸의 표정을 나는 이제야 감지할 수 있었다. 녀석은 외로워하고 있었다. 술집 유리문을 열며 우리 앞에 나타나는 순간 자리에 모인 녀석들의 안부를 한 사람씩 물으며 웃음 짓는 순간 수인사를 나누고 술잔을 기울이는 순간마다 동걸은 드러나지 않았으나 외로워하고 있었다. 다른 녀석들은 동걸을 부러워했다. 동걸이 다니는 번듯한 직장과 더 이상 방황할 필요는 없음을 자랑하는 듯한 녀석의 당당한 모습을 선망하고 있었다. 이 바보들아! 그들에게 나는 속으로 말했다. 저 녀석은 우리를 오래전부터 배신하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야. 졸업을 한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다. 공부를 더 할 녀석은 학교에 남았다. 지방 고등학교의 선생이 된 녀석도 있었다. 남은 녀석들은 한 달, 두 달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들고 뛰어다니다가 용케들 세상 어디쯤에서 쑤셔 박힐 구석을 찾아갔다. 한동안 우리는 모임을 가지지 못했다.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녀석은 명함 한 장만을 건네주고 악수도 생략한 채 뒤돌아섰다. 가장 늦게까지 무직 상태로 남아 있었던 사람은 나였다. 그것은 재학 시절부터 모든 사람이 예상했던 바였다.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을 때면 나는 쉽게 아무거나 라고 답하곤 했다. 나는 인생에 관심이 없었다. 어차피 고통과 인내가 요구될 뿐인 세상사란 나에겐 상관없는 일이었다. 최악의 경우 치사한 대학 졸업장이 필요 없는 일을 하며 입에 풀칠을 하게 된다 해도 좋았다. 아버지를 비롯하여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미래를 걱정했다. 나는 남들이 하는 취직 공부나 학점 관리에 마음을 써본 적이 없었다. 나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사실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는 터무니없는 오만이 깃들어 있었다. 나는 이따금 입대 환송회에서 동걸이 했던 말을 기억했다. 그 말에 동의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쾌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생각했다. 나는 무엇에건 적응할 자신이 있었다. 살아남을 자신이 있었으며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가 되든 스스로를 바꿀 수 있으리라 믿고 있었다. 다만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늦추고 있는 셈이었다.
느릿느릿 게으름을 피우며 나는 인생을 미루고 있었다. 그러던 늦은 여름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층계를 올라갈까 말까를 망설이고 있었다. 어디로 가기 위해 이렇게 긴 승강장을 걸어왔을까? 노선을 바꿔 탄다고 딱히 갈 곳도 없는데 하고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내 팔소매를 잡았다. 선주였다. 2년여 만에 만난 선주는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는 팔꿈치가 반들반들하던 겨울 외투 대신 눈부시게 흰 마직 재킷에 얇고 화사한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팔짱을 끼고 있던 금태 안경을 쓴 다소 예리한 느낌의 청년을 나에게 소개해주며 그녀는 특유의 아나운서처럼 또렷한 발음으로 말했다. 동걸 오빠한테 얘기 못 들으셨어요? 저 2달 뒤에 결혼해요. 선주는 가벼운 감의 치마를 날리며 곧이어 도착한 전동차를 향해 바쁜 듯 걸어갔다. 꼭 한번 뒤돌아보고는 팔짱을 끼지 않은 손을 나에게 흔들었다. 축하해. 나는 그녀와 헤어지기 전에 불분명하게 건넸던 말을 다시 소리내어 발음해 보았다. 다시 만났다는 놀라움 때문에 나는 그녀의 결혼 상대라는 청년과 변변한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다. 나는 출구로 나가는 대신 위생 상태가 좋지 않은 지하철 구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 마시기로 했다. 빈 의자에 걸터 앉아 선주가 내 마음에 일으켜 놓은 파장을 곱씹었다. 모든 것이 변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좌석버스 차창에 기대어 눈물을 흘리던 선주, 때묻은 손으로 그 눈물을 닦던 선주가 우연히 내 앞에 나타나 모든 것이 변했어요 라고 온몸으로 말한 뒤 가버렸다. 사물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있었다. 못 견디게 괴롭던 모든 것들이 세월이 지나자 상처 입은 나의 몸 위로 굴러가 그들이 박힐 자리에 박히고 있었다. 알코올 중독이다시피 했던 한 친구 녀석은 종교에 기이했다. 그 녀석은 한밤중에 몇 번씩 전화하여 자신이 얻은 안식을 자랑하며 나에게 전도하려 애썼다. 그때 느꼈던 야릇한 좌절감을 나는 선주를 통해 확인하고 있었다. 나는 종이컵을 우그러뜨려 쓰레기통에 던졌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우연히 만난 선주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의 초조한 눈빛, 사교적이면서도 어딘가 경멸이 어린 듯한 형수의 말투, 형들이 이따금씩 던지곤 하는 나의 미래에 관한 질문들, 내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엄살부터 부리는 친구 녀석들, 그 모든 것에 나는 어느 만큼씩 지쳐 있었다. 그해 가을 나는 결국 취직을 했다. 변변찮은 직장이었지만 아버지는 처음으로 나에게 만족한 미소를 보여주었다. 첫 월급 타면 나한테도 속옷 사주시는 거예요? 형수는 전에 없던 친근한 농담을 던졌다. 나는 취직했다는 것을 친구 녀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구태여 소문내고 싶지 않은 심드렁한 마음이었다. 입사 2달째 접어들던 주말에 나는 몇 녀석을 오랜만에 만나 생각 없이 회사 이야기를 했다. 녀석들은 몹시 서운해했으나 이내 서운함을 감추었다. 그들은 우리가 변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제 와서 그것을 어쩔 수 없다는 것 역시 알고 있었다. 우리는 어느새 한 걸음씩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나로서는 기대하지 않았던 직장 생활은 의외로 견딜만 했다. 최소한 내 몫의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위로를 받았다. 처음에는 3개월쯤 하고 집어치우게 되리라 했던 일이 반년이 갔다. 반년이 지나자 경력이 되게 1년은 붙어 있자 싶어 1년을 채웠다.
그러고 나니 그런 대로 모든 것이 내 몸에 맞게 되어 다시 1년이 흘러갔다. 동료들과는 그럭저럭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관계를 유지했다. 굳이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갔다. 동거의 예언대로 나는 타고난 소질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이 세계에 잘 적응해 가고 있었다. 모두들 나에게 신통하다고 말했다. 친구 녀석들의 모임이 재개되었다. 나는 왠지 그곳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혼자였다. 혼자라는 것은 피가 끓고 눈이 부신 젊음이 있을 때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지 이제는 내 몸에 잘 맞는 껍질이었다. 그 껍질 속에서 나는 편안했다. 이따금 사무실로 친구 녀석들의 전화가 걸려왔다. 야, 동굴이랑 너는 이럴 수가 있냐? 얼굴 좀 내밀어라. 이 자식들 장가갈 때나 되어서 청첩장 날라오는 거 아냐? 실제로 한 녀석은 동갑내기 애인과 결혼식을 올리기도 했다. 따로따로 우리들은 참으로 잘 살아가고 있었다. 나는 야간 열차를 잊었다. 내 안에 생동하던 젊음의 빛이 발행과 함께 야간 열차는 서서히 잊혀졌다. 이제 동걸의 방에는 누워있는 동걸의 분신과 어머니만이 남아 있을 것이었다. 매일같이 찾아오는 아침과 밤을 동걸은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는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고 있었다. 그가 어떤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나 역시 모든 친구들에게 연락을 끊고 있었다. 이따금 내가 탄 버스가 우연히 열차 건널목 앞에 서 있을 때 땡그랑거리는 경종 소리가 자지러지고 굉음을 내며 통일호의 긴 객차가 달려가는 동안 동걸이 떠오르기도 했다. 귀를 감싸쥐고 주저앉아 기차 바퀴 소리라고 신음하던 녀석의 얼굴은 열차의 속도만큼 빠르게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다가 기차가 시야에서 사라짐과 함께 흩어져 버렸다. 그러던 늦 겨울날이었다. 나는 자정까지 부서 회식에 붙들려 있다가 만취하여 집에 돌아왔다. 휘청거리며 이불을 깔려는데 형수가 방문 밖에서 조그만 소리로 나를 불렀다. 생후 5개월인 조카가 유난히 예민한 탓에 아버지를 비롯한 식구들은 밤이면 모든 발로 걸어 다녔다. 식구들은 비밀이라도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목소리를 죽여 대화하곤 했다. 도련님 찾는 전화가 여러 번 왔었어요. 나는 취했으므로 큰 소리로 되물었다. 뭐라고요? 형수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도련님 친구분이 늦게까지 여러 번 전화했어요. 늦게라도 좋으니 전화 달라던데요. 또 전화 올지 모르니 전화해 주세요. 여태 전화벨 울릴 때마다 깨서 울다가 우리 고은이가 방금 잠들었다고요. 친구 누구요? 동걸이라고 했어요. 나는 쓴침을 삼키며 베니어판 문을 두어 번 거칠게 두들겨 주었다. 알았어요. 알았다고요. 가서 주무세요. 내 목소리에 술기운이 배어 있음을 안 형수는 안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겉옷을 모두 벗어 던졌다. 씻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으므로 이불을 뒤집어 썼다. 나는 곧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누군가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아이 우는 소리가 안방에서 날카롭게 들려왔다. 위장이 쓰라렸으므로 나는 이맛살을 찌푸린 채 잠긴 문을 열었다. 형수가 전화기를 들고 서 있었다. 전화해요. 아까 전화 안 해주셨어요? 나는 형수가 신경질적으로 내민 전화기를 받아 들었다. 지금이 몇 시인 줄 아세요? 3시도 넘었어요. 형수는 문을 닫고 나가버렸다. 나는 다시 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반드시 누웠다. 전화기를 간신히 귀에 대고 눈을 감았다.
폭포와 같은 졸음이 쏟아지고 있었다. 수아기가 자꾸만 소나기에서 떨어졌다. 영애나, 나다. 여보세요 라는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동걸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일, 아니, 젠장 오늘이지. 녀석 역시 술에 취했는지 발음이 불분명했다. 오늘 나랑 벽제에 가지 않을래? 뭐라고? 나는 비몽사몽간에 대꾸 아닌 대꾸를 했다. 나와 함께 벽제에 가지 않을래? 나는 형수에게서 전화기를 건네 받으면서 취중이긴 했지만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냐 하는 인사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녀석의 말에 당황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엉망으로 취해 있었으므로 인사를 생략한 채 나는 녀석에게 장단을 맞추었다. 오늘? 오늘이 무슨 요일인데? 공중전화인지 거리의 잡음이 섞여 들어왔다. 수요일. 동걸의 대답이 들렸다. 젠장, 너는 출근 안 하냐? 너 술 마셨냐? 여태 안 들어가고 뭐해? 다음에 가자. 요새는 어떻게 지내냐? 쏟아지는 졸음을 간신히 밀어내며 나는 토막토막 끊어서 말을 했다. 영현아, 오늘 나와 함께 벽제에 가자. 녀석의 목소리는 집요했다. 안 돼, 이 자식아. 나는 한마디로 잘라 말했다. 한참의 침묵 뒤에 녀석이 뭐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알았다라든가 잘 있어라 였는데 확실하지 않았다. 나는 수화기의 스위치를 내린 뒤 머리맡에 던졌다. 나는 곧 벼랑 같은 잠 속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날 아침 나는 늦잠을 잤다. 냉수 한 잔으로 아침을 때우고 20여 분 늦게 집을 나섰다. 나는 푸른 신호에 깜빡거리는 횡단보도를 한달음에 건넜다. 택시를 잡았다. 20분 차이로 교통은 몹시 혼잡했다. 쓰라린 위장을 움켜쥔 나는 택시 유리창 안쪽을 손가락 마디로 두드리며 초조해하고 있었다.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뜨악한 얼굴이 택시 기사에게 기본 요금을 쥐어준 뒤 나는 인도에 내려섰다. 전철역까지는 거리가 꽤 되었지만 뛰는 것이 빠를 듯 싶었다. 처음에는 뛰었으나 숨이 찼으므로 나는 담배를 피워 물고 천천히 걷고 있었다. 어차피 지각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져서 나는 내팽개쳐진 듯한 기분으로 전철역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4차선을 가득 메운 차들의 행렬 옆으로 걸어가는 기분은 그런대로 괜찮았다. 나는 맞바람에 날리는 담배 연기를 얼굴에 뒤집어 쓰면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때에 나는 가슴에 통증을 느꼈다.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것 같은 통증이었다. 벽제. 순간적으로 떠오른 단어였다. 그제야 나는 어젯밤 취중에 받았던 전화를 상기해냈다. 아무렇게나 끊었던 전화 내용이 명료하게 되살아오고 있었다. 나와 함께 벽제에 가지 않을래? 나는 기차 바퀴 소리를 들었다. 빠르게 눈앞을 스쳐 지나가는 열차의 굉음이었다. 고막이 먹먹했다. 동걸의 다급한 목소리가 공중전화 부스 너머로 들려오던 찻소리가 생생하게 재생되었다. 빽빽하게 차들이 늘어선 거리를 나는 걷고 있었다.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지 못한 채 나는 계속 발을 내디디고 있었다. 어디로 가고 있었나? 나는 갑자기 길을 잃은 사람처럼 왔던 길을 돌아보았다. 돌아보면서도 발은 계속 앞으로 내디뎌지고 있었다. 나는 벽제에 가지 않았다. 40분을 지각한 대신 여느 날보다 성실하게 일했다. 전화가 걸려올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으나 그때마다 거래처 사람들이거나 동료를 찾는 전화였다. 참다 못해 동걸의 집에 전화를 했다.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는다. 아무도 없는 동걸의 방에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상상하다가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나는 근무 시간이 끝나자마자 집에 돌아왔다. 저한테 전화 온 것 없었습니까? 아이 참, 낮 시간에 도련님 찾는 전화가 왜 집으로 와요? 형수는 나에게 짜증을 냈다. 자정이 되도록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벽제,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있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들어오고 상상했던 벽제는 터미널에 내리자마자 석회 냄새가 자욱하게 고여 있는 곳이었다. 그러나 정작 지나가는 길에 본 그곳에는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했고 고급 차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화장터로만 알려졌던 그곳은 이제 가볼 만한 유원지가 되어 있었다. 나는 밤새 흉몽을 꾸었다. 나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물가에는 들풀 한 폭이 돋아 있지 않았다. 잿빛 늪 속에서 나는 손을 휘저으며 몸부림쳤다. 거친 손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고개를 들자 그 손의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의 얼굴이었다.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자 어느새 나는 무트로 나와 있었다. 물속에서 동걸의 얼굴이 가라앉고 있었다. 나는 필사적으로 녀석의 팔을 잡고 끌어올렸다. 수면은 점점 높아졌다. 아무리 끌어올려도 동걸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짧은 신음을 내며 깨었다가 다시 잠들었다. 벽제의 거리에 동걸이 서 있었다. 나는 동걸을 부르고 있었다. 차들이 달리는 한가운데에 선 그는 내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목구멍에서 불을 내뿜고 있었다.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것 같기도 한 그의 얼굴이 화염에 휩싸였다. 불길은 허공에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몸을 사르고 있었다. 자욱한 석회의 냄새에 목을 틀어쥐며 나는 쓰러졌다. 누군가 내 겨드랑이를 잡고 내 몸을 일으켰다. 선주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굴러 떨어졌다. 한 사내의 얼굴이 정면으로 다가왔다. 동걸의 얼굴이었다. 그의 눈은 초점이 맞지 않았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나이는 나에게 다가왔다. 오지마, 오지 마라 제발. 나는 땀을 흘리며 이불 속에서 일어났다. 덩어리진 목 울음이 기어나오고 있었다.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솜이불을 물었다. 어두웠다. 동이 트려면 아직도 멀었다. 다음날 나는 출근을 했다. 언제나처럼 일을 했다. 동걸의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다. 나는 언제나처럼 퇴근했다. 동걸의 전화가 다시 걸려온 것은 그 다음날 오후였다. 막 외투를 챙겨 입고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이었다. 나는 동료의 호명을 받고 수화기를 들었다. 나다, 동걸이. 녀석은 나에게 무엇인가 물을 틈조차 주지 않았다. 난 떠난다. 수화기를 쥔 내 손이 땀이 배고 있었다. 묵직한 덩어리가 목구멍을 막았다. 배웅 나와줄 테냐?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동걸은 잠시 후에 다시 제안했다. 10시 30분에 청량리역 시계탑에서 만날까? 좋아. 나는 간신히 짤막하게 답했다. 통화는 끝났다. 나는 외투를 입은 채 내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은 하나둘 퇴근했다. 나는 혼자 남아 벽시계를 노려보고 있었다. 청량리역까지는 30분이면 충분했지만 나는 9시가 못되어 사무실을 나섰다. 역 광장은 떠나려는 사람들과 돌아온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나는 시계탑 앞에 서서 기다렸다. 내가 놓쳐온 모든 것을 기다리는 듯이 나는 기다렸다. 내가 사랑하지 않았고 다만 경멸하며 흘려버린 젊음을 기다리듯이 묵묵히 기다렸다. 기다림만이 나를 속죄해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동걸은 11시가 거의 다 되어 도착했다. 허름한 야전 점퍼 차림의 동걸의 손에는 누런 종이 봉지가 들려 있었다. 동걸은
내 앞까지 천천히 걸어왔다. 녀석의 살쪘던 얼굴은 형편없이 여위어 있었다. 나이보다 대여섯 살은 늙어 보였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나는 그 손의 감촉을 알고 있었다. 따스하고 끈적끈적한 손이었다. 나는 까닭없이 부끄러워 얼른 손을 놓았다. 우리는 나란히 서서 어두운 광장을 바라보았다. 광장 가장자리에 불을 밝힌 조그마한 구멍가게는 밤 열차에서 먹을 야식을 사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무슨 말을 꺼내야 할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디까지 가냐? 오랜 침묵을 깨고 나는 그렇게 말을 건넸다. 그것이 잘한 말이었던가를 가늠하기 위하여 나는 초조하게 동걸의 옆얼굴을 살폈다. 동해. 라고 동걸은 대답했다. 거기 돌려주어야 할 것이 있어. 그의 눈자 위에는 퀭한 그늘이 져 있었다. 그 그늘 속에서 커다란 눈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광장을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쏘아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동걸이 목숨처럼 껴안고 있는 종이봉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묻지 않았다. 동해항의 풍경이 눈앞에 스쳐갔다. 집재만한 상선과 어선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항구 난간에 서 있는 동걸의 모습도 스쳐갔다. 콘크리트 바닥은 갯물로 젖어 있었다. 그의 손에서 그의 바수어진 젊음이 진눈깨비처럼 흩날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눈썹에 선뜩한 감촉이 느껴졌다. 동걸의 옆 얼굴에도 물방울이 맺혔다. 녀석은 얼굴을 닦지 않았다. 눈이 온다더니 비구나. 나는 손등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했다. 그래, 올해 첫 비구나. 동걸은 따라하듯이 무뚝뚝하게 응수했다. 동걸의 눈썹에서 새로운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녀석은 얼굴을 닦지 않았다. 동걸의 코와 입이 흰 불꽃 같은 입김을 내뿜었다. 뺨에는 번들거리는 땀방울 대신 차가운 빗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때묻은 야전 점퍼가 빗물로 얼룩지고 있었다. 나와줘서 고맙다. 동걸은 무뚝뚝한 얼굴로 그러나 다정하게 내 뺨을 툭툭 쳤다. 동걸은 앞장서서 역사를 향해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뒤를 따라 걸었다. 동걸의 걸음걸이는 마치 무엇인가에 홀리어 가는 사람 같았다. 평면이 고르지 않은 광장의 시멘트 바닥에 군데군데 물이 고여 있었다. 녀석은 아무렇게나 그 웅덩이들의 구두를 적시며 꼿꼿이 앞으로 나아갔다. 역사에 들어섰다. 개찰구는 열려 있었다. 동걸은 줄의 끝에 섰다. 여행 가방을 짊어지거나 짐꾸러미를 양손에 든 사람들의 무리가 승강장의 어둠 속으로 속속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동걸의 차표가 영무원의 펀치에 뚫렸다. 동걸아. 나는 무작정 녀석을 불렀다. 동걸은 뒤돌아서서 나를 보았다. 그는 웃어 보이려는 모양이었으나 윗입술을 일그러뜨렸을 뿐이었다. 나는 아무 말도 건넬 수 없었다. 웃을 수도 없었다. 힘센 손이 등 뒤에서 코와 입을 틀어막은 것 같았다. 동걸의 모습은 이내 승강장의 어둠 속에 휩쓸려 보이지 않았다. 내 뒤에 서 있던 사람들이 서두르며 내 등을 떠밀었다. 나는 그들의 짐가방에 밀리고 찢기며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나는 그들의 모습이 모두 사라진 개찰구를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다. 영무원이 나에게 차표를 요구했다. 그때 나는 기적소리를 들었다. 습기에 젖은 기적소리는 내가 서 있는 역사까지 저교하게 울려오고 있었다. 나는 영무원을 밀쳐냈다. 저 자식 잡아! 영무원의 욕설을 뒤로 한 채
나는 달렸다. 열차는 승강장에 아직 서 있었다. 내가 올려타려 하자 열차는 움직이기 시작했다. 나는 발을 헛디뎠다. 젖은 승강장에 엎어졌다. 몸을 일으켰다. 열차는 점차 속력을 내고 있었다. 사력을 다해 달렸다. 난간에 매달렸다. 오른발을 올려놓았다. 빗발이 얼굴에 몰아쳤다. 남은 왼발을 난간에 올려놓았다. 기차 바퀴가 고막을 찢었다. 나는 객실문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헐떡이는 숨을 골랐다. 엎어지며 다친 무릎과 더러운 손바닥이 화끈거리고 있었다. 나는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눈을 비비며 빛발 속에서 춤추는 인가의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여기까지입니다.